네, 지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를 보인 가운데 서울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모두 완치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최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주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클럽이나 유흥업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죠. 예, 그분과 함께 지내는 룸메이트도 같은 예.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두 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얼마 동안 그 기간에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유흥업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백인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만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대형 업소인 것 같고 이 접촉한 분을 지금 대략 생각해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일한 시간은 9시간 정도 돼요. 새벽까지 9시간을 일을 했는데 500명을 접촉을 했고 종업원 일하시는 분도 100명이나 되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을지 좀 어렵고요, 찾기가. 또 하나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찾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의심 증상이 드러나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업무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의심 증상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온 분과 접촉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을 다녀오신 분과 접촉해서 거기서 아마 감염이 됐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 룸메이트도 같이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고 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충분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밀접하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여긴 유흥업소라고만 돼 있지만 클럽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아주 밀접하게 몸을 부딪히면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 클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뭐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클럽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과연 이런 그 집단 감염의 문제를 다 차단할 수 있을까? 그 정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 이런 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문가들께서도 여러 번 누차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클럽 가는 것 주의해달라, 유흥업소 이용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 사건을 두고 터질 게 터진 게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클럽이나 유흥업소 둘 다 이제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주라던가 또는 그 음식물의 섭취 같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가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 자체도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감염과 연관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갖춘 공간이 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 미만으로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오전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는 항상 단서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추세는? 예, 맞습니다. 국내 이제 신규 확진이 이틀 연속 50명을 밑돌았고, 그런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검사 건수가 좀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한 절반 정도로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진짜로 줄었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웠는데 검사량이 많이 는 월요일 검사 현황도 화요일 날 봤을 때 또 많이 줄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걸로 저희가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1, 2주 전에 저희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 2주 전에 방역 당국의 고강도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충실히 수행했던 결과가 지금 그 성적표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취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성적표는 1, 2주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1, 2주 뒤에 나올 때는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떤 감염력을 고려를 했을 때 2주 뒤에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4배에서 8배 정도 늘어있는 환자 숫자로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성과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성과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망자 추이도 좀 보고 싶습니다. 통계만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일단은 고령층이었고 어제는 고령은 아닙니다만 폐암 환자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구로 콜센터 직원의 남편분이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또 된다라고 하는데 사망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그 결과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낮은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를 해봐도 이탈리아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사망률이 어느덧 2%까지 올라갔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기저질환자라든가 고령의 환자들은 분명히 중증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분명히 이런 분들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가 없고 증상에 대한 치료만을 하는 현실에서는 회복시키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95세 환자분들 완치 판정을 받은 예는 있지만 이런 분들의 치료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중증으로 가는 걸 줄일 수 있는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예. 낮은 우리나라 사망률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바로 와서 좀 검사를 받는 거를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이 사망자, 서울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가족 4명, 그러니까 이 사망자를 포함해서 4명이 다 확진돼 있죠. 그렇죠. 딸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네. 폐암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서 콜센터를 근무를 했다, 뭐 이런 그렇죠. 사연도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러니까 코리아 빌딩, 구로에 있는 코리아 빌딩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분이 아마 확진이 돼서 아마 가족들에게도 전파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말기 환자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젊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폐에 상당히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폐암 말기 환자는 이 기저질환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프고 아이들 길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콜센터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거기서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유흥업소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검진도 받으려고 하고 1339에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본인의 문제가 있는 점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자가격리된 분들도 가능한 한 밖에 외출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감염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지켜져야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일주일 동안 중증 환자도 70명에서 80명 가까이입니다. 이게 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중증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예, 중증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 코로나19 치료 자체가 좀 어려운 성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특효약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증상에 대한 어떤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환자 자신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자 자신의 면역력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회복이 되는데 기저질환이나 고령 때문에 면역력이 좀 저하되는 사람들은 늦게 회복이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어떤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료 방법 좀 어렵다, 쉽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어떤 치료 노력을 하고 있다 했는데 2명이 완치되고 1명은 또 퇴원했다고 합니다. 혈장 치료. 저희들이 조금 이거 어떤 치료를 해서 이렇게 완치까지 됐는지 또 그러면 이 치료를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보건당국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혈장 치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회복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제 항체가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긴 항체는 대부분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돌거든요. 그러면은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혈장 안에 그 항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건강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한테서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중증 감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분리해서 준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 코로나19에만 쓰였던 거는 아니고 메르스 때도 일부 쓰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인진드기병이라고 부르는 SFTS라고 부르는 질병에도 일부 시도가 예, 됐던 예.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2, 3주 전에 FDA에서 승인을 해줬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례 자체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너댓 케이스 정도밖에는 지금 저희가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방법을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감염과 관련돼서 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은 그럼 이분들의 혈장을 대규모로 분리를 해서 지금 이제 중증 감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시도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 혈장이기 때문에 수혈에 관련된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혈에 관련된 부작용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료과는 있겠지만 다른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액 간의 감염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가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선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혈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수혈 부작용들 고려는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쓰지 않으면 분명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국가에서 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그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자가격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워낙 많은 이제 편법이나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손목 밴드입니다. 전자 네, 팔찌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순화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 손목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어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연 모든 사람한테 착용을 시키는 것이 과연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뭐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제 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듣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과연 전 국민한테 반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거부를 했을 경우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 출입하는 데 쓰는 밴드 같은 네. 거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바코드가 붙어 있는 건데 이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저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저런 형태로 할지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강제성을 띨지 하는 부분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한테 지금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동의를 받고 입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가격리 하면서 이거 밴드도 착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을 건지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반발 없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 자가격리 하시던 분들 중에 휴대전화 뭐 집에 놓고 배출하시는 경우 뭐 유학생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부부가 또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해이해지게 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사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원래 이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벌금을 못 내면 구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으로부터 벌금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으면 300만 원 이하예요. 벌금을 300만 원 이하를 받았을 경우에 예. 본인이 검찰청에 나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게 그걸 물어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면 사회봉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5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번에.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금을 500만 원 밑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300만 원이 넘어가면 구금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걸 좀 완화시켜서 500만 원으로 늘려줘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이게 이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금액을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참작해서 제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죠. 예.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5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384명이 됐습니다. 요즘 이틀 연속 47명이었고요. 이제 어제 하루 53명. 네.
두 자릿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추세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희망적인 어떤 신호이기는 한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희의 2주간의 성적표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표가 다시 또 2주 뒤에 2배나 4배로 늘어난 한자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수치가 나와서 좀 짚어드릴게요. 서울에서 11명, 대구에서 9명, 경기에서 6명, 그리고 인천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대구, 경기, 인천 이 지역에서도 나왔고 아직 검역 과정에서는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의 확진자 초반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그 수도권 지역에서까지 좀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 기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후각 검사를 하겠다면서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후각이 둔해진다,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증상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검사가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까? 그 일부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논문상으로도 이미 이제 후각을 상실한다는 보고는 있었고 많은 호흡기 질환들이 후각 상실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본인이 코로나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환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뒤에 후각을 상실한 걸 느끼고 실제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라는 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는데 이게 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환자가 다 후각을 잃는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이 미군 안에서의 어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책은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검사와 그다음에 격리, 그다음에 감염 차단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그 대책이 군대이다 보니까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우한, 이 우한이 바로 코로나19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봉쇄 조치 영실기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한을 제외한 나머지 후베이 성의 주요 도시들은 지난달에 먼저 해제가 됐고요. 봉쇄 76일 만입니다. 통계 발표 이후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0명,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해외 유입도 있고요. 예, 무증상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봉쇄를 다시 하는 곳도 있다. 이런 보도도 들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글쎄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 내에서 사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사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지거든요. 첫째는 중국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중국이 이것 때문에 제대로 방역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우한을 풀어야만 사실 다시 경제를 돌릴 수 있고 공장도 돌릴 수 있고 가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사회적 어떤 그 활동력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명도 안 나왔다 확진자가 신고 확진자가 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세계에서 보는 관점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뭐 중국이 제대로 여러 가지 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중국의 이렇게 이런 발표들을 실제로 진짜 믿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그 우한에서 방금 화면도 잠깐 지나갔는데요. 우한에서 해제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안 쓰는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밀집 지역 황산 같은 경우에 2만 명을 제한을 뒀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 봤지 디딜 않습니까? 틈도 없던데 그러니까요. 때밀려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도 50명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틀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뭐라고 해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경계를 늦추게 되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재돼 있는 또
의심 증상이 보이지 않는, 즉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갑자기 푸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줄 수 있다. 즉 연착륙처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텐데 너무 한꺼번에 풀어져서 또 다른 감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은 오늘 0시를 기해서 도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외출 자제, 휴교령 이런 것들이 내려진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일본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지적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긴급사태 선언 결정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거는 현 예. 상황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적으로 얼만큼 퍼져 있는지, 어느 집단에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연령대에서 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검사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 역량이나 검사의 시행 건수가 아직도 확대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긴급 그 사태를 선언을 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서 의사 18명이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회식을 집단적으로 했다는데 그만큼 이 어떤 유기감이 덜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눈으로 이렇게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굉장히 그런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때문에 많은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또 경고를 주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중3,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온라인 계약이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들이 시작 이후부터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도 굉장히 좀 짧았기 짧았죠. 때문에 시작을 하고 나서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방안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반 교실처럼 온라인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생기거나 버퍼링이 생겨버리면 예. 학생들과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의 강의를 제대로 못 듣는,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려면 학생들 모두에게 기기가 다 보급이 돼야 돼요. 인터넷도 연결돼야죠. 컴퓨터도 있어야죠. 그다음에 음성도 들어가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기기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확보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완전히 다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특히 이제 먼저 시작하는 중3, 고3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필요 물품들을 요청을 했는데 파악해 본 결과 실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LMS라고 해서 지금 저희 대학도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면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네. 이 시스템에 올려놓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방법도 있지만요. 일주일 단위로 선생님이 미리 영상을 찍는 겁니다. 수업 영상을. 그걸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이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일주일 안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출석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이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미리 일주일 전에 수업량을 다 찍어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일주일 안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는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계시면 좀 지도도 해주고 안 되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중3, 고3이야 인터넷 강의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이걸 따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또 인터넷상으로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부모님이 도와주다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평가의 문제도 논란이 있고 이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3, 고3 학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총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선관위가 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표장을 유도할 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방역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일단 자가격리자도 선별 진료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권이냐 투표권이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굉장히 좀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병원에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분이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 안에는 확진자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닌 분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제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반드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 뭐 시간대를 좀 달리 이렇게 배정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